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처음으로 생방송이라는 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네,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연습 방송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너무 완성도를 기대하지 마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이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채팅창을 만들어 놨으니까, 채팅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팅창 한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에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5분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5분이 계시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4분 시청하고 계시는군요. 4분. 네. 지금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다가 오늘 접어들어서는 약간 좀 조용한, 주춤한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조용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역사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예상이 되는지,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분들, 고객들 상담해 드려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담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진행하다가 내용이 빠지게 되면 내일 다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맞춰볼 테니까 기대해 보고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오셨나요? 자,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아래쪽에 채팅창이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으니까 채팅창 한번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채팅창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서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리고 채널로 들어가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요. 그럼 이제 들어오시죠. 밑에 보면 실시간 채팅이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되고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요. 그럼 이제 들어오시죠. 자, 제가 지금 화이팅이라고 한 줄 남겨봤는데 뜨네요. 네. 자, 이렇게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니까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문의 참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네오비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야죠. 그리고 답변을 또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카페 통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대부분 또 직접 전화 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실하게 다 답변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시작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우리 밖에 엔지니어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곽 팀장님 진행해도 되나요? 자, 말씀이 없으시군요. 네. 점점 들어오고 계시네요. 지금 동시 시청자 9명,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과거부터 굉장히 잘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기나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또 하나는 지방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접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오늘 여기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가 떴는데 사실 파리 부동산 대책 요약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시중에 돌아다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디테일한 정보를 보려면 보도자료 전문을, 정책자료 전문을 살펴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자료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요약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설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들, 시행 시기들, 적용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저희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neobiacademy.com,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주소가 있죠? 네, neobiacademy.com 이쪽으로 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과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번 설명을 하면서 거꾸로 짰어요. 거꾸로. 무슨 뜻이냐?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점차 강도와 수위가 투기과열지구, 뭐 지정지역, 무슨 뭐 투기지역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더 세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이번 규제가 얼마만큼 더 세게 진행이 됐는지 발표가 됐는지 이런 분들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특정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어떠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가 한번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LTV 70%, DTI 60%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으려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LTV는 loan to value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담보 가치의 70%를 대출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DTI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되는 비율을 60%로 제한하겠다 이런 뜻인데 LTV보다 DTI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DTI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LTV 70%를 넘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LTV가 70% 받고 싶더라도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교차적인 규제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는 상황에서는 LTV가 60%, DTI가 50%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두 번째죠.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항상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는 게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임대주택 관련돼서도 이번 대책에 나왔었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혜택에 대해서 언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잘 보면 사실 이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부분과 또 전매 금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합쳐보면 앞으로 다주택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다주택자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도를 하겠느냐
라고 볼 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이미 투자를 했어요. 또는 소유를 하고 있어요. 해서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재산세, 종부세에 관련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은 팔아야 내는 거죠. 근데 팔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50년의 역사를 쭉 보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는 시점에서 매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보유세, 다시 얘기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후반부에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 3가지를 엮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도입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재산세 도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일단은 지난 정부 시절에 그 재산세와 재산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도입했던 그 시절에 일단은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특징이 또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책이 잡고자 하는 게 결국은 부동산 투기 수요잖아요. 투기 수요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예요. 따지고 보면 전체 비율로 보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약 55%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부 징벌적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보유세에 대해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이 부분이 결국은 세입자에게 세수가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보유세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 다만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게 추진을 하게 될 거는 같아요. 뭐 이번 그 대책하고 상관없이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임대에 관련된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기와 연결이 되면서 마치 임대주택 소유자가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 임대주택의 숫자가 부족해서 민간 임대주택이 발생하게 됐다. 결국은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이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지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임대주택 등록은 결국은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등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지금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 준거 배제하는 것도 8대 얘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대 얘기고요. 세제나 기금과 같은 관련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추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체 임대주택 중에 한 몇 %죠? 한 3%인가요? 10%인가요? 그 정도만 임대주택 사업으로 등록을 했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등록해야 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분양권 불법 전매 같은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죠. 이런 부분들을 적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무원들이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대부분 다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든지 검찰에 넘기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를 공무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거죠.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또 괜히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7년 하반기에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에는 단속 떴다 그러면 문 닫고 이렇게 영업을 안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문 닫고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왜 단속이 뜨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 닫고 나가냐?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슨 범법자냐? 죄를 많이 지었냐?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단속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실적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99.9%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단속에 나와서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단속 대상에 걸리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계약건에 대해서 뭐 내용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요.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확인 절차를 거쳐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라는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서 간다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단속을 피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지금 쇼 아닙니까? 쇼? 뭐 평상시에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데 무슨 뭐 문제만 생기면 뭐 가서 턴다. 이런 말이 안 되죠. 평상시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부동산 쥐잡듯이 이렇게 잡아 제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량한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옛날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거세게 불어닥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제대로 계도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슨 어떤 큰 죄를 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했던 어떤 뭐 거래 대상자들, 거래 당사자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있었죠. 불법 전매 및 처벌 규정 강화. 불법 전매를 하고 적발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자격 취소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2017년 4월 17일 날 주택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 워낙에 정치권들이 하도 즐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렇게 법규가 규정이 되면 불법 전매를 했을 때 잘못하면 자칫 자격 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법 전매라는 거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불법 전매를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추겨서 불법 전매를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전매를 요구하고 청탁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당첨자들이죠. 그리고 중개업소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법 전매라는 걸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차츰차츰 그게 너무나 당연시돼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지. 무슨 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전매한다고 해서 수수료 얼마나 받는다고 불법을 무슨 뭐 양산을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자, 다음에 또 보죠. 대한민국 전체에 주택 공급이라는 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번 정책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번 정책에서 빠진 게 뭐냐면요. 늘 얘기 나왔던 거지만,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 발표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발표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 과연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공급이 과연 충분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어떤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수도권 내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택지들, 보유된 뭐 어떤 미착공한 그런 물량들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10년 전에 위례 신도시 지정하고, 그때도 투기 수요 분산을 위해서 강남권의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거 할 때 위례 신도시 지정된 거거든요. 위례 신도시 지정하면서 동시에 무슨 뭐 별내 신도시, 뭐 남양주에 무슨 뭐 다산 신도시, 뭐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지정이 됐어요. 심지어 동탄 2신도시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지정이 됐죠. 결국은 그 신도시들 지정해놓고 사업 진행된 거 짧게는 5년에서 보통 만 10년씩 걸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이번 대책을 만들어줬던 분들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 공급대책 나왔어야 돼요. 어차피 신도시 만들겠다고 지정을 해도 신도시 공급되려면 10년 걸리거든요. 과연 10년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이고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가능성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하고 정확하게 접근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 식의 신도시 지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민의 경우에는 제가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뭐 청약 가점제에 대한 얘기가 가장 포인트로 나오겠지만,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서민들,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현 정부에서는 서민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서민이시라면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을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는 것, 바로 이것이 현 시점에서 재테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경쟁률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방송 저희가 함께 하시다 보면 후반부에 청약 가점표가 나와요. 그 청약 가점표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나왔어요. 늘 언제나 신혼부부가 대상이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실 공공주택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었죠. 그래서 뭐 5년 분양 전환, 10년 분양 전환 같은 분양 전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영구 임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입니다. 분양형 공공주택, 다시 얘기하면 신혼부부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받기 쉽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 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에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평균 1만 호가 공급이 되고요. 총 5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보통 공공주택 이러면 입지가 안 좋았던 게 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이신도시처럼 굉장히 인기 있고 교통이 좋고 이런 지역에다가 공급하겠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분양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사실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생각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주거에 대한 어떤 복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임대주택이 결국은 언젠 기한이라는 게 있죠. 기한. 그래서 최장 몇 년까지 거주하게 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끝나면 답 없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기간이 끝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아무래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또 이거예요. 10년 동안 편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온전할까요? 아니죠. 가격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임대주택 결국은 여력이 만들어질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생길 거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 결국 내가 가지는 주택, 이런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부부라면 이번에 9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청약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정책 때 발표가 됐었던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지정이 됐고요. 또 6월 19일 날 추가로 지정되었었던 이런 지역들이 어디냐? 자, 보시면 이 지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사실 11.3 대책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죠. 옛날에는 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역들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건 겁니다. 서울 전 지역,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자, 다음에 경기도의 7개 구, 그 중에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요렇게 7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 생각해 봐야죠? 동탄 1 안 들어갔다. 그렇죠? 자,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 어디도 안 들어갔어요? 경기에 어디가 안 들어갔을까요? 어디가 안 들어갔을까요? 구리? 네, 이런 쪽. 의정부? 네, 이런 쪽. 자, 다음에 수원, 그리고 이런 쪽 지역들은 안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방송이 다 끝날 때쯤이면 어느 지역들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지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해 드렸던 지역 중에 해당되는 데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부산도 7개 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구, 부산 진구, 기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지정이 됐어요. 우리 여기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있죠. 부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디죠 지금?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운대, 그리고 또 하나는 명지신도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명지신도시가 강서구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부산 7개 주가 지정이 됐는데 강서구가 빠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기에 뭔가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네, 세종시 뜨거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부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규제 대상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할 때 다른 데다가 글로 표현할 때도 항상 규제 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부터 의미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건데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바로 이 전매 제한이에요. 전매 제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사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내용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다양한 영역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강화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광명, 과천 이런 지역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뭐 하겠다? 전매를 제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전매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분양권을 당첨받은 사람이 파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자,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분양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뭐죠? 6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었던 지역들, 이 지역에 분양했었던 것들, 이 지역의 분양권들을 결국은 전매 제한하겠다는 뜻이니까 6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으셨던 분들 상관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6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으셨던 분들, 자, 이분들은 전매를 해도 된다. 자, 그리고 11월 8월 이 대책 때 또 추가가 됐습니다. 뭐가 추가가 됐냐면 부산 진, 부산 기장 뭐 이런 지역의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 시까지, 공공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 성남, 여기도 민간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넘으면 팔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남 지역의 분양을 한다는, 결국은 이 부분 잘 보시면 그 위례신도시의 일부가 성남에 편입되어 있죠.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일부가 1년 6개월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산의 7개구, 그래서 그리고 대구, 광주 이런 지역들이 6개월이죠. 그래서 전매 기간이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는 뭐한다? 전매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되죠. 추가 지역으로 8월 2일날 추가로 지정된 지역들은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던 것들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기준 날짜죠. 그래서 2017년 11월이 반드시 어떤 전매가 뭐 기준이냐, 전매가 안 되는 기준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때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매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부터 2017년 11월 이전에 분양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매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전매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과연 청약하기 전에 전매할 수 있는 지역이냐 또는 전매할 수 없는 지역이냐 이런 것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금 대출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사항. 첫 번째가 전매가 가능하냐? 전매 기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중도금 대출. 세 번째가 뭐죠? 잔금 대출. 다시 얘기하면 집단 대출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 이 부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약을 넣으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떴죠? 대출에 대한 규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어떻게 나왔나요? LTV 6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겠다. 하나씩 보면 일단은 LTV 60%, DTI 50% 이렇게 해서 대출을 규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서울 지역, 경기 7개국, 부산 7개국, 그리고 세종시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국 단위 70%, 60%의 대안을 받지만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프로야? 60%, 50% 이렇게 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50%밖에 대출 안 해주겠다. 반면에 서민이나 실수요자라면 어떻게 해주겠다?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70%, 60%가 대출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민하고 실수요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죠. 자, 나는 과연 70%, 60%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냐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서민과 실수요자 요건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넘겠죠. 뭐 물론 안 되시는 분들 수 있겠지만 넘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벌이를 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뭐한다?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게 주겠다?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선 70% 대출해 주겠다. 그 다음, DTI, LTV를 70% 대출해 주겠다. 그 다음에 DTI를 60% 대출해 주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냐 아니냐, 요런 부분들 봐야 되겠죠? 서민 실수요자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서민이나 실수요자 요건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는 크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가게 되면 내용이 조금 세집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50%, 50% 이렇게 대출이 돼요. 어떻게 해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50%, 5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서민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를 구입할 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억,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둘 다 통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힌트를 또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서민이나 실수요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기회에 주택을 한번 마련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하고 실수요자 개념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서민하고 실수요자 요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요건에 맞춰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일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이 7천만 원으로 바뀐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할 때 생애 최초 구입으로 해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큰 소득을 벌지 않는 뭐 적당한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의 소득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출해 줄 테니까 주택을 구입해보는 걸 고려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규제는 7월 3일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는 사업시행 이후, 집단대출 경우에는 시행일, 이 제도에 대한 시행일 이후, 집단대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게 7월 3일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대출을 규제하겠다. 자, 어떤 대출을 규제하느냐? 어디죠?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까지 다 규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기존에. 그래서 60%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60%를 받았는데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양수자죠. 양수자가 이 주택을 샀을 때 그때는 대출받은 대출 금액이 100% 다 이전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있을 때 60%에서 50%로 50에서 40%로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줄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겨요? 60% 받았던 사람이 50% 받는 걸로 줄겠죠. 그리고 실제 또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었던 지역에 받으셨던 분들은 LTV 70까지 받으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자, 이분들이 팔았어. 근데 이거를 사는 분들이 계시죠? 이 사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60에서 50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적용이 됐고, 그래서 일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 이후에, 그리고 집단대출 경우에는 7월 3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부터, 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빚 많이 얻어서 하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전에 갖고 있던 소유자가 빚을 많이 얻어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새로 구입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 해라?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을 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재건축 규제가 또 생겼습니다. 재건축 지역에 따라서 사실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개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합원당 1주택만 허용을 하도록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결국은 일반 분양분을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더 많은 실수요자들이 그 주택을 분양받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언제 시행이 됐냐? 얘는 특이하게도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정법. 그래서 도정법을 개정해서 6월 이후에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정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시행 시기까지 또 일정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당 이제는 1주택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더블 플레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서울 25개구, 경기 7개구, 부산 7개구, 세종시에서 재건축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시장 질서에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포상금제를 진행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닥 뭐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과태료 20%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누가 신고할까는 참 의문이에요. 의문. 대부분의 경우 이거 제3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개인의 사적 자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헌법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뭐가 됐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자, 요거에 대해서 하나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죠. 2008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 적용이 되느냐?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지역, 7개국, 부산 7개국, 세종시. 이 지역이 뭐가 적용이 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뭐 별도의 입법을 하거나 영을 개정하거나 법을 손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서 뭐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주거정책심의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사실 심의위의 어떤 그런 심의 날짜 이것들은 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심의만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국, 부산 7개국, 세종시에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협의된 내용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아무래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걸 기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뭐 민간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또 안 좋은 거란 뭘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으로 일반 분양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물량들이 있죠. 이 물량들 전부 다 이제 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과거의 시세만큼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못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분양하는 만큼 이익은 적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익이 적게 남게 되니까 결국은 적게 남는 것만큼 결국 원 조합원에게 부담이, 혜택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다. 사실 우리가 뭐 건설회사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투자를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이시라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게 뜨거운 감자야.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을 설명하나 잘못 드렸군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 거고, 그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미 그렇게 통과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1월 1일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고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기준 시점이 언제죠?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예요.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에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가 따라옵니다.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초과이익 환수제라 관리처분 때까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아직 안 난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은 초과이익 대상이 아니다. 떠나 투기과열 지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지역은 동시에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에 해당된다. 다시 얘기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재건축의 분양권은 조합원 분양권은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제 초과이익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초과이익 환수로 인해서 결국은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초과이익 환수에 의해서 돈을 내놓는다라는 걸 결정하려면 어디서 결정하냐면 결국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관리처분 인가 때 결정을 하죠. 돈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처분 인가 때 이미 초과이익 환수제로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통과가 되어 있었으면 통과가 안 돼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안 시키겠다는 얘기고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지역은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그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분양권 전매도 안 되고 초과이익 환수도 적용이 되고 다시 얘기하면 재건축이 옛날만큼 많이 안 남는다. 이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얘기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매 제한이랑 초과이익 환수제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되고요. 과거에 기대했던 것만큼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구입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이렇게 예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사지 말란 얘기죠. 지금 대출도 안 해주고 초과이익 환수제로 뺏어가고 전매도 안 되고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지 말라고 하면 과연 안 살까요? 사지 말라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빨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 결국은 지금은 6에서 40%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2주택 중과세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2주택 중과세 결국은 뭐 유사하게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됐냐?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6에서 40%인데 10%를 더 받겠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깎아주는 걸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서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죠. 어디에 있는 지역의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가 적용을 받을까요? 바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주택자, 3주택자의 중과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으로 해석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또 3주택자는 6에서 40% 그리고 20%의 중과를 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예외 기준이 있어요. 자, 언제부터냐? 이게 언제부터냐? 중요한 시점이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중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이 얘기죠. 조정대상 지역에 가장 범위가 넓은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팔면 4월 1일부터 중과세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할 테니까 매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2018년 4월 이전에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어차피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이 이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매각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전략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있죠. 2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세금 전략을 가져가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죠. 그래서 양도세가 적게 나올 주택을 먼저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주택이 되면 이 1주택을 1주택자를 통해서 기본세율 적용을 받게, 이런 식의 전략을 펼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 다 해드렸나요?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팔 때는 뭐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게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올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될 중과세를 받게 될 주택을 나중에 팔므로 인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주택 중과세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보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단 어디죠?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의 주택이에요.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의 주택.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가액이 굉장히 작은 주택은 갖고 있어도, 어디? 조정대상 지역 안에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뭐 하겠다? 중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죠. 자, 다음에 장기 사원용 주택. 종업원이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했었어야 되는 주택이에요. 거의 뭐 없다고 보셔야죠. 근무 형편이 안 좋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는 근무, 취약, 질병 요양,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소된 후에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요양을 갔어요. 요양을 지방에. 그래서 지금 서울에 어디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취약, 질병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을 갔고,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했었죠. 어차피 요양을 가려고 지방에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해소가 돼서 요양을 간 다음에 이 주택을 팔 때,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이때는 뭐 한다?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형편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나중에 가서는 이슈가 돼서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해요.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많이 돼서 매매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 돼서 사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주택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잘 이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무, 취약, 질병 요양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더 드리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일 경우에,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용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뭐 한다?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뭐 한다? 중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일시적 2주택이면 이사 가려고 실소유자가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중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물론 이것도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추가가 된 건 아시죠? 지역에 따라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추가가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부터. 그래서 2년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번부터 추가가 된 거죠. 시행은 언제예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부터는 반드시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거주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년 동안 거주한 주택, 살고 있던 주택. 예. 이 주택은 지금부터 구입했으면 어떻게 한다? 2년은 살아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사 갈 때 거주하던 이 주택을 3년 내에 매각을 하면 그때는 2주택 중과로 보지 아니하고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으로 보는데 2년 보유, 2년 거주했으니까 뭐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은 살아라? 2년은 살아라.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설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은 뭐다?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매도하라. 그리고 그냥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걸 막고 매도를 하라라고 자꾸 유도하는 것이죠. 2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양도 차익을 많이 가져가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익을 많이 가져갈 테니까 뭐 하라? 사지 마라 이런 뜻이죠. 다주택자가 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조정지역에. 조정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그랬죠? 큰 지역에, 큰 범위이죠. 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도 조정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안에 집가 상승이 많이 있었던 지역에 이쪽 지역에 주택을 살 때는 누구만 살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될 거니까 실수요자들, 2년 동안 거주할 실수요자들만 살아.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4월 1일까지 시간을 줬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죠? 매각을 하라고 시그널을 준 거니까. 근데 과연 매각을 할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매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자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정리해보자면 사실 대출이 8일 대책 전에 했던 부분들이 뭐 당첨이 됐는데 대출이 안 돼서 장가를 못 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저께 발표가 된 거죠.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했거나 8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했거나 분양권에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는 뭐 한다? 기존 대출 규제를 가겠다. 60, 50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거래 신고 필증을 통해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8월 2일 이전에 계약한 8월 2일 이전에 계약한 부동산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대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8월 2일 전에 계약한 무주택 세대주가 8월 2일 전에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 당첨된 분양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볼게요. 8월 2일 전에 죄송합니다. 자, 8월 2일 전에 분양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에 또 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어떻게 한다? 8월 2일 전에 분양을 당첨이 된 사람은 중도금 대출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분양가액의 60%를 대출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생겼습니다. 자, 8월 2일 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죠. 원매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죠. 이거를 인수를 아직 안 해왔단 말이에요. 잔금을 안 써서. 그래서 인수를 못 해왔어요. 이 사람은 중도금 대출을 몇 프로 받았겠어요? 60% 받았겠죠. 대출을 인수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수하게 되면 뭐가 적용이 돼요? 대출 규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8월 2일 전에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도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뭐 하겠다? 기존 대출을 그냥 해주겠다. 받게끔 해주겠다. 상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번 정책의 발표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주겠다. 단 누구에 한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막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입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도 8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게 감정가액 60%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정 지역에 입주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자, 그러면 대출 규제를 받죠? 받아요. 얼마 받아요? 네, 감정가액 기준으로 받죠? 얼마 받습니까? 우리 좀 전에 열심히 떠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떻게 받는다? LTV 60%, DTI 50%의 대출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조정 예상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에 입주권을 계약했다. 이러면 대출이 60, 50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뭐조차? 이주비조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다라는 내용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을 받았던 것도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실수하시게 되면 나중에 자금 만드느라고 어려우실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경우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10% 때문에 어떤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주비가 대출이 이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상했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해서 이주비가 충분히 대출이 안 돼서 결국은 이주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합 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거니까 그건 기대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도 빌라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이다. 전세가 막 1억 8천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물론 노후되고 슬럼화가 돼서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1억 5천 들어가 있다. 그럼 벌써 여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주비 60%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세입자를 상환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하나 또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법들이 뭐 이제 생겼냐? 아니에요. MB정부 출범 이후에 재건축 주요 규제 완화 내용이라는 걸 내용에 따르면,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MB정부 이전에 규제를 했었던데 MB정부 때 풀었다, 이런 뜻이죠. MB정부 때 규제했었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지금 정리된 건 뭐밖에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입주권 양도세 부과.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50% 부과하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다 쏟아진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추가 규제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 있어요. 앞으로 추가 규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었어요. 뭐 저는 옛날 생각해보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뭐 용적률 제한, 임대주택 의무화 엄청나죠. 그다음에 층고 제한해갖고 못 짓게 하겠다. 뭐 중소형 의무부를 뭐 높여가지고 중대형 평형으로 가는 걸 막겠다. 서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 안전진단 강화를 해서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그게 뭐예요? 이게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니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네,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를 해가지고 뭐 허용 연한에 대해서 뭐 축소를 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재건축에 관련돼서는 뭐 하겠다? 후분양제를 하겠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가 추가된다면 저런 식의 내용의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내일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들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강화돼서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2년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지역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지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려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채팅방에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셨는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저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라서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고 진행 자체가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 있었겠지만 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